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게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죠.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내가 쓸모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인한테도 내가 좀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도 바쁘다 하지만 우리 계속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왠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쉬었어. 하루 쉬고 다음날 직장에 딱 출근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가 전날 쉬었다는 거를 몰라. 그러면은 사실은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데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자기 효능감을 충족시켜드리고 뭐 약도 쓰고 치료를 해가지고 이 자기 효능감 떨어지는 분들을 효능감 있게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됐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축인 자기 조절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분이 나는 내 인생에 만족을 못하겠다. 나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다.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입고 계신 옷이 다 명품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명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냥 제가 봐도 알겠어요. 그냥 다 비싼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이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막 고급 차키 있잖아요. 막 BM 어쩌고 벤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키를 막 제 앞에서 의자에다가 막 집어 던져요. 샤넬백을 막 집어 던져요. 그러면서 원장님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머릿속에서 계속 저게 정말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 두고 나가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이분은 유능한 건 알지만 사실은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조금 뭐랄까 좀 자유로운 영혼? 집시처럼 좀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셨어요. 인생은 내가 유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두 번째 축은 이 자기 조절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핸들링 되고 있는가 이것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이 상당히 좀 작은 것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선배 중에 돈만 모으면 무조건 자동차만 바꾸는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형, 아니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왜 모든 재산을 다 차에다가 집어넣냐 하니까 이 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균아, 자동차는 악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자동차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회사 가서는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고 고객들 비위 맞추고 또 집에 와가지고는 아내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뭐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조절감, 내 인생이 내 맘대로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오로지 출퇴근할 때 올림픽대로에서 밟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차선은 그냥 평범한 차선이 아니죠. 이게 내 자존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차선 끼어 들어오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자존감이 지금 딱 밟히는 느낌이니까. 그리고 자존감의 세 번째 축은 읽어볼까요? 자기 안정감. 자기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인생이 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재난을 당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무슨 폭력을 당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그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도 너무 안타까워요. 눈앞에는 제가 있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세요. 저 문 열고 누가 들어올 것 같다고. 아무리 안전한 환경이 주어져도 계속 마음에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불안해하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인 게 뭐냐면 자존감 문제에 대해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혹시 채연님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을 갔어요. 저를 모르고 동양인도 별로 없는. 근데 그곳에서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약간 불안함과 아,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겠구나.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갑자기 밀려오는 무서움도 있었고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아마 많은 한국에 계신 여성분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남자들은 사실 거의 몰라요. 전혀 못 느낍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왜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가 빌라 많은 동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치안이 안 좋은 동네도 아니었어요. 괜찮은 동네였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이제 야근 끝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켜 주려고 제가 나중 나간다는 얘기 안 하고 마중을 나간 거예요. 저 맨날 걸어오는 골목길이 있거든요. 그 골목길로 아내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는 척을 하려고 이제 다가갔죠. 다가가는데 아내가 계속 나랑 눈을 안 마주쳐요. 계속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른 데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다가 이제 거의 지나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은 씨 하고 이렇게 불렀더니 아내가 너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 신랑인데 자기 신랑이 지나가는데도 왜 저렇게 놀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 몸무게가 한 90kg 정도 나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좀 짧았어요. 그래서 무슨 동네 건달이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제발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라 하고 하는데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니까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밤길을 걷는 게 혼자 걷는 게 저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여자친구들끼리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전화를 한 통 안 해주면은 그게 그렇게 서운한 겁니다. 왜? 나의 자기 안정감을 챙겨주지 않은 거니까. 남자들은 반대죠. 사실 남자들끼리는 술 먹고 있는데 여자친구 전화하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놔주고 싶어서 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존감 문제가 걸려있는 겁니다. 이게 3대 행동은 비교, 비약, 비난, 3B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3B 이론은 처음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비교는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내 앞에서 남 얘기하는 게 다 비교예요. 우리가 누굴 사귀면, 당신 정말 예뻐, 아름다워.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 정말 예뻐. 지난번 걔보다 더 예뻐. 그렇게 얘기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약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이런 속담 때문에 우리가 과하게 비약을 당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 미래를 단정짓고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면 자존감이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난입니다. 비난은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비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왜라는 단어와 함께 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각했어? 문장만 보면은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제가 전공이 됐을 때 선배님들이 불러가지고 홍균아 이제는 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죠. 정 이유가 궁금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신 건가요를 물어봐야지 범죄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함부로 왜 따라갔습니까? 왜 신고를 늦게 했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오히려 마음에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자존감이 한 번 더 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비교, 비약, 비난하는 자존감 도둑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방어를 해야 될까?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할 때, 기분이 상했을 때, 감정이 불편해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 도둑들의 그 힘, 감정의 힘을 무력화를 시켜야 돼요. 나쁜 감정을 상쇄시킬 수 있는, 희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감입니다. 공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 도둑들한테 공감을 하라 그러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나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공감을 해버리면 같이 나를 비난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공유하라는 게 아니라 단지 부정적인 감정만 공감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공감입니까? 그랬구나. 그랬구나. 맨날 우리 듣는 얘기잖아요. 그랬구나. 하는 게 공감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은 세상에라는 단어를 쓰세요. 세상에. 세상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선배님,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배님이 어우 세상에 그러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드리잖아요. 선생님 제가 요번에 뭐 책이 잘 돼가지고요. 뭐 좋은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오 세상에 그래요. 하루 종일 세상에만 하세요. 병원에서도 계속 세상에만 해가지고 그 지역 정신과를 다 그냥 평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랬구나만 합니다. 해로운 습관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연민입니다. 직장 상사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야단을 맞았는데 자기 연민이 올라온 거예요. 신입교육 때 원리터 통일 양식 안 배웠어요? 우선 대리님께서 데이터 확인해 주시면 수정.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일 처리하래요? 순서 모릅니까? 데이터 확인? 그건 기본이에요. 지금 나더러 이거 갖고 틀린 그림 찾기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 데이터 입력하고 그 후에 2차로 양식 수정하고, 아니 대체 그런 순서는 어느 회사에서 써먹는 프로세스입니까?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나가도 좋습니다.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밀렸던 숙제를 지금 나더러 이거 갖고 틀린 그림 찾기 하라는 겁니까? 세상은 바삐 움직이고 지각이네요. 아니 네.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회사 생활 중에 제일 나쁜 게 지각이라고. 뭐해? 가봐.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안쓰러워요. 안쓰럽죠. 중요한 건 자기 연민의 감정은 자꾸 자기 자신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잠들면 안 돼. 오늘 이렇게 불쌍한 하루를 보냈는데 이대로 잠들 순 없어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된다거나 게임을 하게 된다거나 잠이라도 휴식이라도 좀 줬으면 좀 건강한 위로가 됐을 건데 뭔가 미숙한 위로로 이어지면서 다음 날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자기 연민이 우리의 자존감을 악순환시키면서 나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해결책은 뭐겠어요? 자기에게 좋은 걸. 그렇죠. 뭔가 무기력감이 느껴지고 뭔가 무능력감이 느껴질 때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해서 이것을 끌어올릴 것이냐가 긍정적인 건강한 자기 위로와 이어질 때 자기 성장도 일어날 수 있고 자존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기 연민은 위로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가 감정이라는 겁니다. 혹시 양가 감정이라는 감정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잘 생소하실 거예요. 양가 감정은 한 사건에 대해서 양극단에 반대되는 감정이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제가 연애 상담 같은 거 할 때 많이 보게 돼요. 밤늦게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톡을 해가지고 막 자기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헤어지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친구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런 사람 그래도 만나려면은 그 어떻게 그렇게 금방 헤어질 수가 있냐 그러죠. 그럼 전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럼 만나. 그럼 만나 그러죠. 그러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얘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면서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만날 것이냐 헤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존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존감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당당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내가 좀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자존감이 올라가면 이 친구들이 나를 좀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겸손하고 싶기도 하고 자존감 강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자존감 강하게 살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을 하게 되는 양가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에 해로운 세 번째 습관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인데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 그러거든요. 너무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을 자주 하시다 보니까 희망을 품는 게 나를 해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얼굴에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써놓고 다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절대 사랑스러운 표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자존감을 세우는 법을 알아야 우리가 세울 수가 있거든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요. 이렇게 결심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훈련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키우는 현실적인 방법은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손호영님 같은 경우 살다 보면은 자존감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힘들어하는 손호영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것 같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위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내가 그 얘기만 들으면 자존감을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내가 괴롭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얘기 괜찮아. 잘 될 거야. 넌 최선을 다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녹음해서 그렇죠. 괜찮아. 내 마음,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으면 하는 얘기를 남이 해줬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그분들한테 여력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사건의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만난 것도 사건이잖아요. 막상 이 사건을 경험했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윤원경 강의를 들었는데 자존감은 별로 높아지진 않고 시간은 길고 막 별로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왜냐? 그 이유가 2번째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가 거기 왜 갔을까? 내가 중간 휴식 시간에 집에 갔어야 되는데 왜 남아 있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왜가 뭐라 그랬어요? 비난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서 2차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왜라고 자문하지 말고 자신에게는 일단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겪으면 안 되니까 미래형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윤원경 강의는 가지 않겠다. 책도 안 읽겠다. 미래형 후회를 하면서 그 문제를 피해 나가는 거죠. 3번째는 하루에 적어도 15분 이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쁜 일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말로 좀 뱉어야 돼요. 내가 그때 일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구나,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구나라고 말로 한번 뱉으셔야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쉬우실 거예요.